안녕하세요. 전나영 노무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 기출문제 풀이 시작할 텐데요. 노동관계 법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좀 노동법이 자주 바뀌죠. 그래서 다른 과목과 달리 2016년도 거부터 다시 처음부터 기출문제 풀이를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령이 특히 남녀고용평등법이라던가 그 다음에 고용보험법이라던가 몇 가지 좀 수정된 게 있기 때문에 개정된 사항이 어떤 내용인지를 잘 체크를 하시고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법령 개정에 따라서 문제가 기존 문제를 그대로 풀 경우에 이제 정답이 중복으로 발생되거나 아예 정답이 없는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임의로 좀 문제를 수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기출 문제집을 혹시 구매를 하시게 된다면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변경된 시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이제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회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1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에 해당되는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그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빈출되는 것 중에서 차별이라는 개념 되게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러분, 그러니까 차별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시는 게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법적인 차별의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고 또 특히나 차별과 관련해 가지고 많이 나오는 부분은 차별처럼 보이지만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서 차별로 보지 않겠다라는 그 세 가지 사유가 있어요. 그 세 가지 사유를 반드시 기억해야겠습니다. 빈출이기 때문에 한번 적어보면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차별이라고 한다면 사업주가 이제 근로자에게 차별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핵심 뭐예요? 근로자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여성 근로자에게 차별을 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라면 남성, 여성 따지지 않고 성별 등의 사유로 인해서 차별을 하면 차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 여성 가리지 않고 근로자에게 차별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사유에 있어서 성별 등의 사유로 그 다음에 합리적인 사유 없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 조건 등에 차등을 주거나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 차별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여러분들 공부하셔서 아시겠지만 합리적인 사유가 없으면 차별로 보는데 차별로 보이지만 합리적인 사유로 봐서 차별이 아니다라고 보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한번 기억을 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첫 번째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서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여러분 공부하셔서 아시죠? 모르시면 이론 그 설명 다시 보시고요. 어떤 경우에요, 여러분? 여탕에서 세신자를 뽑는데 남자를 뽑을 수 없죠? 당연하게. 그렇기 때문에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서 특정한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성 근로자의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출산을 한 여성 근로자한테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서 출산 전후 휴가 부여하죠. 그런데 출산 전후 휴가를 남성한테 부여할 수 있나요? 남자가 애를 낳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여성 근로자한테 모성 보호의 차원에서 출산 전후 휴가를 부여하였다고 하여도 이걸 차별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서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를 한 경우 이 세 가지가 포함되는데 이 세 번째는 어떤 경우예요, 여러분?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주가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근로자를 우대 조치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이제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라고 하는데 이 보기를 보시면 2번, 3번이 해당되는 거를 풀어놓은 개념이에요.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이 내용 자체를 풀어보자면 남성 근로자든 여성 근로자든 남녀고용평등법 자체가 여성, 남성 가리지 않고 모두 보호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특정 성이 혹시 차별이 더 많이 보인다고 한다면 남성, 여성 가리지 않고 우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2번, 3번 다 차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동그라미 4번도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를 위한 조치, 출산 전 휴가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차별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여성 근로자에 한해서 육아휴직 허용을 한다고 한다면 남성 근로자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여러분, 그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일가정 양육권 지원에 관련된 사항이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가족 돌봄 휴직도 있죠. 예, 그런 경우에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근로자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여성 근로자에 한하여서만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조치는 차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해당되고요. 이거는 이제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가 아니라 일가정 양립에 대한 조치이기 때문에 모두 부여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82번. 남녀고용평등법상 출산 전후 휴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거는 이제 깊이 공부를 하지 않으셨다면 2번, 3번, 4번은 모르실 수 있어요. 모르실 수 있는데 이렇게 모르시는 문제가 나오면 가장 틀린 내용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보면 국가는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자에게 평균 임금에 상당하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지급해야 된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개념에서 임금을 어떻게 나눴어요, 여러분? 임금을 평균 임금, 통상 임금으로 나눴죠. 이거는 어떤 임금의 구성 항목의 이름이 아니라 여러 가지 노동관계 법규에 나와 있는 각종 법정 수당이 있는데 어떤 것은 평균 임금으로 산정하고 어떤 것은 통상 임금으로 산정하느냐, 그 구분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평균 임금이냐 통상 임금이냐 개념을 별도로 뒀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평균 임금으로 산정하고 어떤 수당이 통상 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여러분 지금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보시면 평균 임금으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모성보호 조치, 모성보호를 위한 급여라던가 뭐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급여, 뭐가 있어요? 출산 전후 휴가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육아휴직급여, 배우자 출산 휴가급여, 각종 그런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보호되고 있는 그런 휴가에 대한 급여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통상임금으로 계산이 돼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통상임금으로 계산이 되는 수당이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근로기준법상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그리고 또 뭐 있어요? 해고, 애고수당. 그리고 연차유급휴가 같은 경우에는 평균임금, 통상임금 둘 다 산정할 수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통상임금이 더 적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산정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평균임금은 여러분 평균임금이 뭐고 통상임금이 뭐고 이런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 아시고 이거 들으시는 거 맞으시죠? 네. 평균임금은 어쨌든 직전 3개월치 동안에 그동안 근무한 그런 평균적인 일당, 직전 3개월 동안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퇴직금, 퇴사를 했을 때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당신이 받은 평균 일당을 보전해 주겠다는 그런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통상임금보다 크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보통은 평균임금에 산정이 되는 그런 수당은 대표적으로 퇴직금이 있고요. 보통은 또 안 좋은 일 당했을 경우에, 사용자의 기책사유로 인해서 휴업했을 경우에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 주죠. 그 다음에 다쳤을 경우에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그 다음에 그 비자발적인 사유로 고용보호법상에 퇴사한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구직급여 지급하죠. 구직급여도 여러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13개 법률을 다 배우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의 법률에 한정해서 설명하지 않고 기억나는 대로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다 기억하셔야 돼요. 보세요. 또 뭐예요? 평균임금 관련해가지고 구직급여하고 또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상에 의해서 재해위로금을 주도록 되어 있죠. 그거 재해위로금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 뭐예요, 여러분? 그만두거나 본인 기책 사유가 아닌데 회사 기책 사유에 의해서 일을 못하게 되거나 다치거나 또 산재당했을 경우에도 포함돼. 이건 뭐 시험에 나올 일 없겠지만 이럴 경우에나 비자발적인 사유로 그만둔 경우에나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 대부분 평균 임금으로 산정하고 있고요. 예외적으로 이 해고해고 수당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해고해고 수당만 통상 임금의 30일치 통상 임금이에요. 이거 혹시 안 좋은 거라고 제가 설명드려가지고 혹시 해고해고 수당도 평균 임금으로 기억할 수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 지금 핵심은 뭐예요? 모성보호급여, 일가정 양육 관련된 모든 급여는 통상 임금으로 산정한다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이 문제뿐만 아니라 뭐 육아휴직이라던가 다른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고요. 2번, 3번, 4번은 사실은 모르셔도 되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문제 나오면 가장 틀린 내용을 먼저 찾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83번 보시면 근로기준법상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나왔는데, 여러분 용어 관련된 설명 많이 나와요. 그죠? 근로기준법뿐만 아니라 뭐 고용정책기본법,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남녀고용평등법, 뭐 직업안정법 등등해서 용어 관련된 설명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어떤 걸로 많이 나와요, 여러분? 오답으로? 근로자의 개념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13개 법률 중에서 근로자의 개념, 어떤 법률에서 보호하고 있는 근로자의 개념이 어디까지고 이 법률에서는 어디까지고,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팁은 용어 관련된 설명이 나오면 보기 중에서 혹시 근로자 개념을 먼저 찾아보세요. 그렇죠? 찾아보셔가지고 혹시 근로자 개념이 틀렸나? 그거 먼저 체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면 그걸로 많이 장난을 치니까. 보시면 여러분 근로기준법상, 여러분 보세요. 근로자의 개념이 대표적으로 개별 근로관계 법규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개별 근로관계 법규인데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근로자의 개념이 있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근로자의 개념은 시험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시험과 관련해가지고 많이 나오는 개념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고용 관련 법규에서 또 뭐가 있어요? 고용정책기본법 성의 근로자가, 그리고 그 다음에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이렇게 이 4가지 법률에서 시험이 많이 나와요. 이 각각의 근로자의 개념, 범위를 알고 계시는 게 필요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개념이 보통의 우리가 배운, 그동안에 앞서서 배운 개별 근로관계 법규의 대부분의 모든 법률에 적용하고 있는 보호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다른 문제를 푸실 때도 명확하게 아실 거예요. 이걸 먼저 다 기억하실 필요 없죠, 여러분? 다 기억하실 필요 없고, 저도 사실은 법을 완전히 완벽하게 다 암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고 제가 설명드린다고 한다면,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이건 솔직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임금을 목적으로 우리 시험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이게 중요하죠.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보고, 대부분의 개별 근로관계 법규에서 이 사업이나 사업장, 실제 회사에 들어가서 적을 두고 있는, 임금을 목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양노동 관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근로자로 보고 보호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남녀고용평등법, 여러분 어떤 내용이 있어요? 중요한 내용이. 아까 81번 풀어보셨잖아요. 차별금지 사유가 있었잖아요. 차별금지 사유 보시면 채용을 할 때도 남녀 차별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있죠, 여러분. 채용할 때도 차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채용할 때는 뭐예요? 사업이나 사업장에 들어오기 전에 구직자도 포함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쵸? 그래서 남녀고용평등법상의 보호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플러스, 제가 법적 요구는 따로 정해드릴게요. 이 근로자 플러스 구직자 등도 포함되는 거예요.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법적 용어에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라고 표현돼 있어요. 그래서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는 즉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플러스 취업할 의사를 가진 구직자 또 보호 대상이 되는 근로자를 본다는 거죠. 근데 더불어서 고용정책기본법과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상에 나와 있는 근로자의 개념도 이 남녀고용평등법상의 근로자의 개념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왜냐하면 그 고용관계 법규 총 4가지죠,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고용보험법과 직업안전법도 있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직업안전법과 고용보험법에는 별도의 근로자 개념이 없어요, 정의가.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이유가 없죠, 그죠? 그렇지만 고용정책법 기본법과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는 근로자 정의가 나와 있어요. 종종 시험에 나와요. 나오는데 고용관계 법규 자체가 일반 근로자뿐만 아니라 헌법 32조에 따라서 근로의 의무를 가진, 그러니까 근로의 의사를 가진 일반 국민까지 포함하여서 고용을 증대시키고 취업을 알선하고 고용정책을 마련하고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보호 대상, 보호의 범위가 이 구직자 등 실업자 포함해가지고 조금 더 확대되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정책법, 기본법,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도 이 2번과 동일하게 이 2, 3, 4번을 좀 묶어가지고 동일한 개념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는 게 필요하세요. 기억을 하시는 게 실제 법률에서도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저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남녀고용평등법상에서는 여기 지금 83번에 동그라미 3번에 사업적에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라고 되어 있는 이 개념 정의는 남녀고용법상의 근로자 개념인데 이 고용정책기본법과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가 사람으로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시험 문제에 많이 장난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구구절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각각의 법률에서 근로자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를 기억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예,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3번은 답이 동그라미 3번이 되고요. 나머지 개념은 그냥 기억만 한번 읽어보시고 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동그라미 2번에 사용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라고 한다면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뿐만 아니라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까지 포함해요. 그래서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보통 뭐 제조업에서 공장장, 관리자급 이런 사람들도 사업주로 봐요, 여러분. 사용자로 봐요. 그런데 여러분 사업주, 사용자 관련해가지고 또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이 또 어떤 부분이에요, 여러분? 근로기준법뿐만 아니라 고령자법상 사업주의 개념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시험 문제 나와요? 고령자법상 사업주의 개념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의 개념이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면 틀립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라고 한다면 쉽게 공장장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고령자법상의 사업주는 그냥 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만을 사업주로 보고 있어요. 그 의무화하고 있는 사업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좁은 개념이에요, 여러분. 꼭 구분하셔가지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84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 안에 알맞는 것은 이라고 나왔는데 보시면 기준 고용률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고령자법상에 따라서 기준 고용률 나오잖아요. 여러분 엄청 중요하죠. 매 해마다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되죠, 시험이. 그래서 기준 고용률이라고 하면 뭐냐라는 걸 여러분 아시겠지만 굳이 또 설명을 드리자면 상시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서 3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2, 운, 부, 임, 육, 외삼촌 기억나세요? 이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상시 300명 이상 사용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이 회사가 제조업을 하고 있는 회사다. 그러면 100명이면 2명 이상 고령자를 좀 채용해 달라. 그 다음에
운수업이면 100명 중에 6명 이상은 좀 채용이 달라. 이런 기준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게 기준 고용률이죠. 이 기준 고용률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뭐예요? 이 기준 고용률이라고 한다면 읽어볼게요. 고용제법상 기준 고용률이란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서 사업주가 고용자의 고용 촉진을 위하여 고용하여야 할 고용자의 비율로서 고용자의 현황과 고용 실태를 등을 고려하여서 땡땡땡땡 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뭐예요? 사업의 종류죠. 동그라미 2번이 답이죠. 사실 근데 이 동그라미 2번 사업의 종류, 이 빈칸을 들어가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매회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100명이면 2명, 운수업,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6명, 그 다음에 기타 사업 같은 경우에는 3명 이상은 기준 고용률로 두고 있고, 그 이상은 고용자를 좀 채용해 주면 안 되겠니? 하고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거죠. 예, 그 내용 꼭 기억해 주셔야겠죠. 다음 85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정책을 수립 시행할 때 실현되도록 하여야 할 기본 원칙이 아닌 것은, 고용정책기본법상 기본 원칙, 여러분 굉장히 빈출 시험이죠. 예, 근데 총 한 6가지 정도 되는데 이거를 다 기억하시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 번 풀어보시고 많이 보시면 충분히 이제 풀 수 있고 좀 꽉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핵심 키워드가 있죠. 그죠?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뭐 자율성, 뭐 권리, 효율성, 뭐 균형 이런 키워드가 아니면 틀린 거죠. 그죠? 오답이죠. 그래서 그런 키워드를 먼저 찾으시고, 혹시 다 그렇게 다 좋은 말 같고 다 맞는 말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보호의 대상 혹은 의무화의 대상이 되고 있는, 보호 등의 대상이 되고 있는 3가지의 주체가 있어요.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이 누구냐? 근로자, 사업주, 구직자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4, 5, 6번은 고용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수립하고 시행해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가 확보되도록 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업주의 자율적인 고용 관리를 존중할 것. 세 번째, 구직자의 자발적인 취업 노력을 촉진할 것. 그래서 보기에 혹시 근로자, 사업주, 구직자라는 용어가 아니라 다른 용어가 나오면 틀리겠죠?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일단 이거는 첫 번째로 그 키워드 중심으로 풀어보는 문제인데,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노동조합의 견제 기능이 확보되도록 할 것. 이게 고용정책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상관 자체가 없죠? 일단은 고용정책, 고용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그런 정책을 수립할 때, 실현할 때 노동조합과는 연관이 없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이 아닌 걸로 답이 되고요. 여러분 참고로 동그라미 1번하고 3번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기본 원칙에 해당되는데, 이 기본 원칙에 직업 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 확보가 왜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 많은 법률 중에서 기본법이라고 분류되는 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 고용정책기본법이 그 기본법에 포함되는 법률인데, 고용정책기본법이니까요. 그런데 이게 기본법의 특성이 헌법을 보완하는 법률이래요. 그래서 보시면 직업 선택의 자유가 헌법상의 제15조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 같이 근로의 권리의 내용은 제32조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 직업 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의 내용을 좀 더 보완해주고 좀 일반화, 좀 기본 원칙으로 좀 삼고자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좀 참고로 하시면 더 기억하기 쉬우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제가 언급을 해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은 좀 키워드 중심으로 기억을 하시고 여러 번 풀어보시면 당연히 맞추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세요. 문제세요. 86번. 다음 중 4주 동안을 평균하여서 1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여러분 이거 되게 굉장히 제가 많이 반복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주일, 연차유급 휴가, 퇴직급여 제도는 너무 초단시간 근로자이기 때문에 더 많이 일한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부여하는,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주율이 뭐예요? 일주일간 개근하면 하루 일당 주는 거잖아요. 추가로 유급으로. 그죠? 그 다음에 연차유급 휴가는 뭐예요? 1개월간 개근하면 1개. 전년도
80% 이상 근무하면 15개 이렇게 부여한 유급으로 부여하는 휴가죠. 그 다음에 퇴직급여 제도는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사를 할 때 평균 임금을 30일치 부여하는 거죠. 그런데 이 돈과 연관된 이 주휴일, 연차 유급 휴가, 퇴직급여 제도는 초단시간, 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15시간 미만 근로한 근로자에게까지 줄 필요는 없다. 이렇게 기준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 3번, 4번은 다 적용되는 거고, 동그라미 2번 휴게시간 같은 경우에는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혹시라도 이 사람이 주 15시간 미만자이지만 하루 근로할 때 4시간 근무하면 몇 분 이상? 여러분 공부하셨죠? 30분 이상. 그 다음에 8시간 근무하면 몇 시간 이상? 1시간 이상 줘야 되죠. 휴게시간. 이거는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무조건 줘야 되고, 또 휴게시간 관련해 가지고 또 중요한 거 뭐예요, 여러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는 거죠. 근로시간 이후에 주면 안 되죠. 예, 근로시간 근로를 하면서 중간에 쉬도록 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지금 나온 김에 한 번 더 체크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7번. 헌법상 근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 헌법 제32조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동그라미 1번.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32조 제1항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모든 국민은 동그라미 2번.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가진다. 그러니까 근로의 권리를 가지지만 근로의 의사가 없는 사람까지 보호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항의 내용으로서 동그라미 2번도 제32조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동그라미 3번.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여러분 헌법 제32조에 따라서 특별한 보호를 받는 대상이 누군가요? 연소자하고 또 누구예요? 여자. 그죠? 여성과 연소자 같은 경우에는 그 근로에 대해서 특별한 보호를 받는 대상으로 되어 있죠. 시험지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이거는 이제 법에 나와 있는 법문은 아니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근로기회 제공을 통하여서 생활 무능력자에 대한 국가적 보호 의무를 증가시킨다라는 내용입니다. 헌법 제32조에 따라서 근로권이 부여되어지고 이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많은 개별 근로관계 법규가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많은 근로자들이 구직활동을 하고 또 취업발전을 받고 취직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그 구직활동을 하다가 취직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구직자 같은 경우에는 취직을 하면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에 취직해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받죠. 돈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돈을 받으면 맛있는 거 사 먹고 또 집도 사고 돈 차츰 모아가지고 집도 사고 옷도 사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식선에서 한번 읽어보시고 나머지 1, 2, 3번이 확실하게 맞는 답이라고 한다면 4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이거 틀리면 이걸 찍어주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4번을 이해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1, 2, 3번이 명확하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되는 케이스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근로의 제공 기회를 통해서 생활 무능력자에 대해서 국가적 보호 의무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월급을 받고 자기가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일을 또 먹을 거 사 먹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보호 의무를 감소시키죠. 그죠?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동그라미 4번이 답이 됩니다. 네. 그러면 88번. 88번은 우리 13개 법률 중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앞에 있는 고용관계법 중에서 4번째 법률이죠.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법령상에 이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목적에 따라 구분되어지는 훈련이 아닌 것은 이거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여러분. 직업개발, 능력개발 훈련을 하는데 이제 목적에 따라서 왜 하느냐, 왜? 그죠? 3가지로 나눠지죠, 3가지로. 여러분. 이 3가지에 대해서 뭐가 있는지를 기억하셔야 되고 각각의 훈련이 어떤 내용인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정의에 대해서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요. 첫 번째가 뭐예요? 양성훈련. 양성훈련은 기초직무 수행 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그런 훈련이고요. 두 번째, 향상훈련. 그러니까 기초직무 수행 능력을 가진 자가 더 높은 직무 수행 능력을 습득하기 위해서 받는 훈련이고요. 세 번째로 전직훈련. 유사 혹은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직무, 이직하거나 전직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수행 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그런 훈련입니다. 그래서 목적에 따라 구분되어지는 훈련 이 3가지 꼭 기억하시고 각각의 정의를 꼭 기억해 두세요. 양성, 향상, 전직.
예, 그래서 양성, 현상, 전직을 제외한 나머지 1번이 답이 되죠. 여러분 1번은 뭐예요? 목적이 아니라 방법에 따른 분류죠. 방법에 따라서 구분되어지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집체, 현장, 원격, 혼합 있죠. 이 혼합은 집체, 현장, 원격 중에서 이제 좀 짬뽕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말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목적에 따라 구분되어지는 훈련이 아니죠.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89번. 남녀고용평등법의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거는 이제 이 목적을 다 암기하고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고 또 기본적으로 이 법이 어떤 법인지를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 바로 풀 수 있는 내용이죠.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남녀고용평등법. 여성만을 보호하는 법률이 아니다. 남성, 여성 모두 평등을 추구하는 법률이고 또 남성이든 여성이든 일가정 양립이 필요한 그런 근로자를 보호하고 해당되는 휴직이나 휴가를 부여하는 그런 법률이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고 그럼 보시면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여성 가장에 대한 지원.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물론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를 이제 여성 고용 촉진을 위해서 이렇게 법에 따라서 하고 있긴 하지만 여성에 대해서 되게 노골적으로 대놓고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법률이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보기에 여성 가장에 대한 지원, 근로 여성에 대한 보호 이런 내용이 나오면 그걸 찍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고요. 여러분 동그라미 1번에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 보장이라고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 있어요, 법에? 차별금지 내용 있죠? 예. 모집 채용할 때 차별하지 마라, 임금, 복리후생 줄 때 차별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모성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서 이런 내용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출산 전 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 이런 내용 있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일거 가정의 양립 지원 관한 내용은 이제 육아휴직, 가족 돌봄 휴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한번 쭉 뼈대를 한번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0번 직업안정법상 직업 소개의 원칙으로 틀린 것은 직업 소개의 원칙도 어렵지 않은 부분인데 종종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원칙을 알고 계시는 게 필요하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1번, 2번 다 맞는 말이고, 기본적인 원칙이 뭐예요? 구직자가 통근할 수 있는 지역에서 직업을 소개하도록 노력한다. 그죠? 원칙적으로. 그렇지만 다만, 통근할 수 있는 지역 내에 해당되는 직업이 없거나, 또 이제 그 구직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 예외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서 직업 소개를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 원칙이 아닌 예외사항을 적어놓은 동그라미 4번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91번 고용정책기본법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거는 이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기 1, 2, 3, 4 보세요. 이거는 공부를 안 해도 풀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죠? 고용정책기본법. 그러니까 우리 직업상담사 문제 자체가 엄청 고난이도의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엄청 숨은 뜻이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부를 안 해도 고용정책기본법이기 때문에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그런 법률이기 때문에 1번 뭐예요? 자주적 단결권을 보장한? 이건 농정법이죠? 상관없죠? 동그라미 2번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근로조건의 기준 확보? 이거 아니죠. 이거 근로기준법이죠, 여러분? 동그라미 4번은 아예 다른 내용이고요. 동그라미 3번이 답이 되죠. 네.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서 이러이러한 목적이 있다. 이거는 그냥 점수를 주려고 나온 문제라고 보시면 되세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92번. 고용정책 기본법령상 대량 고용 변동이 있는 경우에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사업장은 여러분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회사가 너무 어려워졌거나 특히 이번에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은 회사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회사에서 경영상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그 자국책으로 일정 인원 이상을 대량으로 이직하게 하는 경우 그런 경우 이제 직업안정기간장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의무화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리 신고해서 한 달 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30일 전에. 이직하기 전에 30일 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미리 신고해서
그 국가 차원에서 그 그만두는 사람들에 대해서 취업을 알선하거나 훈련하도록 그 어떤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도록 하는 그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회사에서 혹시 이 대량 고용 변동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이 기준을 알고 계셔야지 풀 수 있는 거죠. 이 기준은 뭐예요? 300명 미만 사용하는 사업주, 그 다음에 300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주로 구분되죠. 300명 미만 사용하는 사업주. 상시근로자 기준. 300명 이상. 미만 이상은 이 경우에는 무조건 근로자를 30명 이상 이직하게 하는 경우, 퇴사시키는 경우에는 대량 고용 변동 신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300명 이상 상시 근로자가 있는 그런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10%, 100분의 10 이상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에는 대량 고용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기준을 가지고 이제 풀어보셔야겠죠. 그러면 300명, 이거 유의할 게 뭐냐면 300인 미만이면 무조건 30명 이상이에요. 비율이 아니에요, 비율. 무조건 30명 이상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상시 근로자 수 150인 사업장에서 10인이 이직했을 경우 신고할 의무가 발생되나요? 아니죠. 300인 미만이기 때문에 150인이면 30인이 이직하면, 30인 이상 이직하면 신고해야 되니까 1번 아니고. 동그라미 2번. 상시 근로자 400인 이상, 400인 사업장에서 30인이 이직. 400인이기 때문에 300명 이상이기 때문에 10% 이상이어야 되는데 30명밖에 안 되죠. 40명 이상 돼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2번도 아니고. 동그라미 3번.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 60인이 이직했을 경우에 신고해야 되나요? 당연하죠. 300인 이상이고 10% 이상이니까 신고해야 되는 사업장이 됩니다. 답은 3번이고요. 동그라미 4번 같은 경우에는 1500인 사업장에서 120인을 이직했을 경우에 150명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10%가 안 넘기 때문에 이거는 신고 대상 사업장이 아니고 동그라미 3번이 답이 됩니다. 실제 저희 사업장 제가 담당하고 있는 자문사에서도 최근에 이제 코로나 여파로 어쩔 수 없이 근로자를 한꺼번에 이제 대량 이직시킨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 30명이 안 됐어. 300인 미만 기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27명 정도 이제 신고를 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라도 30명이 넘는데 아직 덜 신고한 사람이 있을까봐 연락이 와가지고 혹시 앞으로 더 이직할 사람이 있냐라고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없다라고 하니까 그냥 끊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30인 이상일 경우에는 300인 미만일 경우 30인 이상일 경우에는 무조건 한 달 전에 30일 전에 신고서를 작성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번 보면은 고용보험법상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있는데 이거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 부분은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실제 뭐 실무적으로도 해보신 적도 없으시고 글 내용도 굉장히 법적인 용어가 많이 나오고 실무적 용어가 많이 나와가지고 이해하시기가 좀 힘드실 텐데 이거는 그냥 공부를 안 한 사람은 틀려라 이런 의도에서 낸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해가 되시면 좀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다른 거에 더 집중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보세요. 동그라미 1번부터 한번 볼게요. 피보험 자격의 취득 상실에 대한 확인 등의 의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의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아주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본적인 심사, 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떤 경우예요? 피보험 자격 취득 상실에 대한 확인 등의 의의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 심사 청구인이라고 할게요. 심사 청구인. 근로자 A라고 할게요. 이 사람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을 신고했어요. 취득신고. 회사를 통해서 취득신고를 했는데 여기 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이 A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고 그냥 이 신고한 거를 반려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심사 청구인 A 입장에서는 나는 근로자야. 나는 억울해. 왜냐하면 고용보험이 가입되면 각종 혜택이 있잖아요. 구직급여, 실업급여, 뭐 취업촉진수단 등등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데 이게 고용보험이 안 된다고 하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실을 반려한 사실을 안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위에 있는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거를 심사 청구라고 하죠. 90일 이내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이게 원처분이거든요. 처음에 반려한 거를 원처분이라고 하는데 이 원처분한 내용과 이 심사 청구인 A가 말하는 이 주장하는 바랑 비교해서 어떤 게 잘못됐는지를 판단해서 만약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잘못했으면 이 원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하겠죠. 그러면 이 고용보험 심사관에 따라서 이 원처분을 취소할 수가 있고 아니면 이 심사청구원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근로자가 아닌데도 나 고용보험 가입해야겠다고 억지로 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 원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그렇게 하는 건데 특히 시험 문제에 나오는 부분은 이 고용보험 심사관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과 이 심사청구인의 이런 주장하는 바 중에서 어떤 게 맞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 효력은 이 고용보험 심사관이 결정을 한 순간, 결정을 하고 나서 결정서 정본을 보낸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이 돼요. 이때부터. 이렇게 보낼 수 있겠죠? 이렇게 보내겠죠? 원처분에 대해서 이게 맞다 틀리다 보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이 근로복지공단의 원처분을 기속하기 때문에 이 결정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고용보험 심사관의 결정에 또 이의가 있다. 이 심사청구인이 이의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이외에 있는 고용보험 심사관 그 이외에 있는 고용보험 심사위원회에 이 사실을 이 결정서 정본 보낸 다음에 이런 처분이 있음을 90일 이내에 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사항을 한번 이해를 하시고 한번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1번은 이제 맞는 말이고 동그라미 2번 심사청구인. 이 심사청구인은 이러한 청구를 할 때 법정 대리인 외에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죠. 그리고 동그라미 3번 고용보험 심사관은 이 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를 마쳤을 때는 이 원처분을 한 거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이 이 사람이 심사 청구한 내용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한다. 그죠? 어떤 게 맞는지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그라미 4번. 결정의 효력은 심사청구인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서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발생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받은 날로부터가 아니라 이 고용보험 심사관이 결정서 정본을 보낸 날로부터 발생한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이런 결정의 효력은 심사청구인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결정서의 정본을 보낸 날로부터 받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보낸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거를 어려운 문제지만 좀 기억해 주시고 맞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에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자주 나오는 부분은 또 아니기 때문에 94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것도 많이 나오죠, 여러분. 이거는 보시면 워낙 그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 암기하는 게 힘들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자체가 구직자뿐만 아니라 근로자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대상으로 직업의 능력을 개발시키고 그 본인의 가치를 좀 증대시키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고 자주 좀 풀어보시면 풀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뭐 1번, 2번, 3번은 맞는 내용. 특히 3번 같은 경우는 여성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훈련은 중요시되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기본 원칙에 중요시 되어야 될 대상이 여성 근로자뿐만 아니라 또 있죠, 여러분. 고령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뭐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 등등 있죠. 이 부분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기억해 두셔야겠죠. 그렇지만 동그라미 4번 보시면 근로자는 스스로의 직업 능력의 개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
이 내용은 기본 원칙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만 굳이 분류를 하자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상에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책무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기본 원칙이 아니라.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이 답이 되고요. 95번. 고령자법상 우선고용 직종에 고령자와 중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고용주체가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 중요하죠, 여러분. 아까 앞서서 다른 문제에서 기준고용률 공부하셨는데 뭐 이미 공부하셨겠지만 고령자법상에 근로자 채용과 관련해서 나와 있는 내용이 기준고용률과 또 뭐 있어요? 그 다음에 우선 고용 직종.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있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좀 기억하시는 게 필요하죠. 기준고용률은 뭐예요? 민간 사업 중에서 상시 300일 이상 되면 뭐 제2 운부임 6 기억하시죠?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기준고용률, 이 기준고용률 이상 고령자를 채용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노력 의무죠, 노력 의무. 그렇지만 이건 뭐예요? 이거는 기준고용률은 민간 사업 대상인데, 사업자 대상인데, 우선고용 직종 대상은 무조건 의무되는 거예요, 의무. 국가에서 우선고용 직종에 대해서 고시를 해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라는 우선고용 직종을 이제 고시를 하면은 이제 국가와 관련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이 세 가지 군데는 무조건 해당 고령자를 채용을 해야 돼요. 무조건 채용 의무가 있어요. 민간 사업주는 노력만 하면 되는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은 채용 의무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어떤 특별한 결혼이 생긴 경우에거나 그 다음에 신규 인력을 채용할 경우, 그럴 경우에 무조건 해당 고령자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기준고용률 같은 경우에는 민간 사업 대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이 보장이 되죠.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채용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고령자를 무조건 채용하라고 강요를 할 수가 없죠, 여러분. 그래서 노력 의무만 부과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95번 보시면 우선 고용 직종에 고령자와 중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고용주체가 아닌 것은 1번, 2번, 3번 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서 고용 의무가 있는데 동그라미 4번에 상시 500명 이상 500명은 좀 트릭으로 좀 적어 놓은 거죠.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 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민간 사업이기 때문에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고용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기준 고용률 이상의 고용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이 답이 되고요. 96번 직업안정법령상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집 제공하여야 할 고용정보의 내용이 아닌 것은 이제 보통 이제 워크넷 등에 이런 내용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워크넷 같은 데 들어가시면 이런 각종 뭐 직업에 관한 정보라던가 직업 능력 개발 훈련에 관한 정보라던가 이런 내용들이 막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수시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직업 안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이거를 수시 정기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그냥 고용센터 홈페이지 다 가시면 특별한 무슨 업무가 있을 경우에 아니면 뭐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각 뭐 지청별로 연락처가 쭈루루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그라미 3번이 의무화되어 있는 그런 고용 정보 제공해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고요. 97번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 훈련 교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직업훈련 개발 훈련 교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 누군지를 발라내시는 게 필요하죠. 여러분은 공부하셔서 아실 수 있는데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두 개 다 사무 처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예 안 되고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청구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될 수 없죠. 근데 동그라미 3번 보시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은 훈련교사가 될 수가 없는데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될 수 있어요. 그 2년 기준으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이 답이 됩니다. 98번. 근로기준법상 재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옵니다. 보시면 동그라미 1번, 2번 보시면 근로자가 사망한 후에 30일 이내에 뭐 유족보상이라던가 장의비를 지급해야 된다 나와 있는데 30일 이내 아니고요.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 각각의 보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상을 받은 권리는 퇴직으로 인해서 변경되지 않고 양도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아니죠. 양도는 압류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동그라미 4번 보시면 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해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서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죠? 근로기준법상에 따라서 재해보상을 이제 받게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다른 뭐 보험이 있다거나, 그죠? 다른 재해보상을 받는 경우, 그 다음에 또 산재법 따라서 산재보험법에 따라서 산재를 받은 경우, 산재보험법상의 그런 보상이 더 큰 거 아세요, 여러분? 더 크기 때문에 보통은 산재보상법을 받으면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을 받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복보상을 금지하고 있어요. 누구나 다 여기저기 다 받을 수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이 답이 됩니다. 중복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동일한 사유에 대해서 다른 법에 따라서 그 금품을 받으면 그 금품의 한도에 의해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번.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의 원칙에서 근로에 대한 차별이 금지되는 사유가 아닌 것은 이거는 성국신사죠. 성국신사. 네, 남녀의 성,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걸 선택하시면 되는데 동그라미 1번 나이입니다. 예. 나이에 대한 연령에 대한 차별 금지 사유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고령자법에 나와 있죠, 여러분. 예,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 답이 되고요. 100번. 여러분 100번의 기준고용률 또 나왔어요. 제가 이 기출문제 풀면서 한 두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세 번째 나왔습니다. 보세요. 고령자보험법상 고령자 기준고용률이 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사업은 뭐예요? 운부임 6, 그 다음에 외삼촌이기 때문에 제조업은 100분의 2죠. 그렇기 때문에 동그라미 1번이 답이 됩니다. 여기까지 풀어보셨고요. 이어서 다음 시간에 2016년 2회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